기술력을 앞세워 세계 무대를 호령하던 K조선. 하지만 호황을 누리던 국내 조선소에 어둠의 그림자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기가 이제 불황기로 가게 되면은 발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유가가 또 급락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조선소.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집중하며 기술 개발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마침내 2021년 그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K조선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차근차근 기술을 개발해서 실력을 쌓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LNG 추진 선박이 시장이 지금 성장할 때 여러 나라에서 한국 조선소를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중국은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할 거예요. 당분간. 한국은 거기에 대응해서 친환경과 스마트 선박을 위주로 한 기술력의 싸움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호황기를 맞을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순풍을 맞이한 조선산업. K조선의 황금기를 향한 순항에 동행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쉼없이 움직이는 곳. 전라남도 영암군에 자리한 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한 척의 배를 완성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최근 국내 조선업계에 선박 수주가 이어지며 이곳 조선소도 이렇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지금 이들의 손끝에서 제 모습을 갖춰가는 이 배는 특별한 연료로 움직이는 적재 중량 18만 톤급의 벌크선인데요. 이 배에는 국내 조선 산업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1993년 국내 조선사는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선박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호황기를 누렸는데요. 2010년경 선박 건조 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유가가 폭락함에 따라 해양산업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했고, 이때를 기점으로 국내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국내 조선업계들이 대형 조선 수주를 받으며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올 1분기에만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5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는데요. 그 중심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대기 중 배출된 오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그리고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의 상한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관점을 본다면은 2030년까지는 40%, 2050년까지는 70%를 절감해야 되는 그런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기존의 선박은 대부분 선박용 연료인 벙커CU를 사용합니다. 산성비의 주범이자 미세먼지를 형성하는 황산화물의 함유량이 자동차 연료보다 1000배에서 3000배나 높죠. 이에 국제해사기구가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 탄소 중립이라는 친환경 패러다임과 맞물려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70% 이상 저감한다는 방침이 마련됐고, 친환경 선박 중 하나인 LNG 추진 선박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뜻 그대로 LNG를 연료로 하는 추진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벙커CU나 디젤 오일을 이용한 추진 시스템이 있었는데, 연료유에 함유되어 있는 황화물량을 규제하는 0.5% 규제하는 황산화물 규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LNG 연료를 사용한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한 10%에서 15%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은 100%를 줄일 수가 있는 친환경적인 추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NG 추진 선박은 LNG, 즉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입니다. 벙커 CU와 비교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90에서 100%, 탄소 배출량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죠. 하지만 다루기 까다로운 물질을 연료로 하는 만큼 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은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데요. 한국 조선업계는 이미 수척의 대형 LNG 선박을 인도하며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LNG의 특성이 있어요. 이게 폭발성이 있고 인화성이 굉장히 큰 그러한 연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젤 엔진과는 차원이 조금은 다른 더 고난도의 장비와 안전장치를 갖춰야만 되죠. 그러니까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단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기술을 총체적으로 잘하는 곳이 한국조선소예요. 그것이 다른 중국조선소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력이 우수한 거죠. 지금 건조에 한창인 이 배가 바로 LNG 추진선입니다. 타원형의 LNG 연료 탱크와 수많은 파이프가 바로 그 증거.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이 탱크에는 극저온의 LNG를 저장하기 위한 소재 기술과 설계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파이프 배관은 각종 설비를 통해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며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즉, LNG 추진 선박은 연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설비 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며 국내 조선사는 대형 LNG 추진선을 건조할 만큼의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LNG 추진 선박이 일반 선박과 달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퓨얼가스 서플라이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줄여서 FGSS라고 하는데요. 일반 선박과 달리 탱크가 설치가 되고 FGS에서 룸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배관의 물량이 약 한 13% 정도 증가하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컨트롤 제어를 위한 전기 케이블 설비가 2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선과 같은 공기 내에 이 증가된 물량을 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LNG 추진 선박 건조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관련 기술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커다란 실험 장비도 그중 하나인데요. LNG를 실은 배가 항해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관한 실험이 가능하죠. LNG 운반선, 최근에 LNG를 연료로 쓰는 LNG 추진선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가는 액체가 연료 탱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배가 파랑에서 움직이게 되면 결국 유동을 움직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주 충격적인 현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슬로싱 문제가 충격 현상을 일으켜서 LNG 단열 시스템에 손상을 가해줄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슬로싱 실험을 해서 압력을 계측을 하는 거죠. 멈춰있던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 수조 속 액체. LNG와 같은 액체를 실은 배가 바다를 건널 때 파랑으로 인해 지금처럼 탱크 안의 LNG에 유동이 발생하고 탱크 내부 벽면에 충격을 줍니다. 이러한 현상을 슬로싱이라고 하는데요. 모형 실험을 통해 LNG 운반 시 사용하는 탱크, 화물창 내부에 가해지는 충격 압력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천연가스를 액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마이너스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때문에 내부 충격 압력에 의해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요. 슬로싱 모형 실험은 선박 거동에 의해 발생하는 슬로싱 현상으로부터 슬로싱 충격 압력을 산정하는 모형 실험입니다. 수조 속 액체의 요동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래프.
피크를 치는 건 수조 벽면에 가장 큰 충격이 가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슬로싱 현상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때로는 탱크 내부 유속을 계측하기도 합니다. 유속의 측정은 추적 입자와 레이저 그리고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해 이루어집니다. 초록색의 빛이 투영되자 수조 속 액체의 움직임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모습. 화면을 살펴보면 충격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빛에 반사된 추적 입자의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프레임당 이 입자가 움직이는 위치를 분석해 슬로싱으로 인한 유속 측정이 가능하죠.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슬로싱 충격이 발생하는 위치 주변에서 입체 유속을 측정한 다음에 동일한 위치에서 충격 압력을 계측해서 상호 상관관계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슬로싱 현상으로 인해 받는 충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화물창뿐 아니라 LNG 연료 탱크의 안전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슬로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NG는 어떤 특성이 있는 물질이기에 이처럼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걸까요? 친환경 선박 연구기관을 찾았습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물질에 잠시 무엇인가를 담아두는 연구원. 극좋은 실험을 진행하려는 겁니다. 하얀 연기의 정체는 바로 극좋은 물질인 액화질소. 이에 노출된 물체는 고무인데요. 액화질소로 인해 냉각돼 작은 충격으로도 파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처럼 극좋은 물질은 다른 물체의 물성을 바꾸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들은 실험을 통해 극좋은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여는 수소의 선박 적용, 그리고 상용화, 그리고 미래 수소 선박 시장에서의 기술 선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영하 163도에서 저장되는 LNG, 그리고 영하 253도 환경에서 저장되는 액체 수소를 효율적,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단열재 개발, 그리고 개발된 단열재를 다층 구조로 복합 형태로 구성하는 시스템 기술, 그리고 개발된 단열재를 평가하는 기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NG란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씨의 상태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으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보다 그 부피가 600분의 1이나 작습니다. 즉, LNG를 담아두기 위해선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에선 각종 실험을 바탕으로 LNG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창 단열 시스템의 성능 시험이 있는 날. 화물창 단열 시스템은 화물창 내부로 열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단열 성능을 갖춰야 하면 물론 높은 하중을 버틸 수 있어야 하죠. 때문에 단열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은 필수. 하얗게 새어나오는 액화질소가 극좋은 환경이 구현됐음을 증명해 주는데요. 연구진은 이 평가 설비를 통해 실제 화물창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후 하중을 가해 단열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며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양의 유체화물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단열 시스템에 가하는 압력과 충격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설계 하중 이상의 내구성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성능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형상 및 데이터를 통해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새로운 형태의 단열 패널 설계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진은 각종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물창용 단열재를 개발했습니다. 단열재에는 유리 섬유에서부터 현무암 섬유까지 성능을 높이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는데요. 단열재에 적용 가능한 각종 소재를 발굴하고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 이렇게 단열재를 완성한 겁니다. 이로써 해외 기술에 의존하던 단열 시스템의 국산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내구성이 높아진 단열재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 우레탄과 강화 우레탄을 극저온에 노출시킨 후 충격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강화 우레탄이 충격에 좀 더 오래 견디는 모습. 끊임없는 연구가 이뤄낸 결실인데요. 꾸준한 데이터의 확보는 국산 단열재의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극저온에서 충격 시험을 하게 되면 재료가 지성화되어서 깨지는 현상이 관측이 됩니다. 그런 현상이 관측되면은 선박에서 큰 사고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극저온이 적용되는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유리 섬유나 신소재를 이용해서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강한 복합재 단열 소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깨짐 현상에 대해서 방지를 하게 해주고 강도를 이제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테스트에 돌입한 연구진. 수소를 발생시켜 강제에 주입해 안전 성능을 시험하려는 겁니다. 수소는 연소 후 오직 물만 배출하는 궁극의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에 수소연료 선박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체 상태의 수소는 영하 253도씨의 온도에서 액화시켜 부피를 800분의 1로 압축시킬 수 있죠. 이에 수소 선박 개발을 위해 단열재는 물론 내부 압력 상승과 열 수축을 견뎌낼 강제의 개발은 필수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살펴볼까요? 미세하게 늘어나다 결국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수소연료 탱크에서 이렇게 강제가 변형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이에 연구진은 각종 강제의 극저온 성능을 테스트하며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이 모여 K조선의 친환경 선박 기술력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LNG라든지 수소를 이용해서 선박 추진 시스템에 활용을 하고 개발되는 기자재들을 탑재를 해서 우리만의 레코드를 쌓고 이 레코드를 쌓은 기자재들이 수출 아니면은 이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할 계획이고, 그런 연구를 다 발판 삼아서 저희 센터가 소재 개발, 평가, 인증, 실증에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친환경 선박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수소 선박이 상용화되기까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바다를 누비고 있는 LNG 추진선은 그 양이 줄어들었을 뿐 이산화탄소 배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때문에 완벽한 친환경 시대로 진입하기 전까지 환경오염을 저감시켜줄 징검다리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명섭 교수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수소와 같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당장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후보 기술 중에 하나로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이 적용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입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연료 연소 시 배출되는 물질 중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분리해내는 건데요. 육상에서는 각종 산업체에 적용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죠. 하지만 적재 공간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해놓은 선박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비의 크기와 무게가 선박 운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현재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시스템을 어떤 형태의 모듈로 만들어야 선박에 탑재 가능할지 연구하며 설계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선박에 최적화된 포집 기술도 연구돼야겠죠. 서유택 교수 연구팀은 선박의 연료에 따른 배기가스 조성을 고려해 콤팩트한 시스템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인데요. 흡수제 기술 확보가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이라는 큰 숲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명섭 교수와 연구를 공유하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죠. 시스템 연구로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기초적인 흡수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기초적인 흡수제를 활용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 기술, 그다음에 시스템 기술로 가려면 이러한 그 연구자들 간의 협업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작은 스케일에서 보는 연구, 그다음에 윤 교수님 같이 큰 스케일에서 보는 연구, 그런 게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흡수 연구는 실험실 규모의 조그마한 장비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이 흡수제인데요. 이산화탄소 흡수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아민 수용액과 하이드로젤을 혼합해 활용하죠. 이 액체가 바로 아민 수용액입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산성가스와 반응해 물에 잘 녹는 이온을 형성하죠. 이 가루는 하이드로젤입니다. 흔히 수분을 흡수하는 기저귀에 사용하는 물질인데요. 두 가지 물질을 섞으면 이렇게 알갱이 형태가 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포집 실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와 질소가 혼합된 가스를 주입해주면 관을 타고 흐르던 가스가 아민 하이드로젤 흡수제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아민 수용액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해 이온을 형성하면서 하이드로젤에 흡수되고 질소만 배출됩니다. LNG 추진선에 적용된다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 선박의 친환경적인 운항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CO2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분자이기 때문에 CO2를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흡수제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해보니까 아민 관련된 수용액이 가장 반응을 잘하더라. 그걸 찾아낸 거죠. 조금만 더 집중해서 하면 금방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선박에서부터 CO2를 포집하는 기술 자체가 뭐 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술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먼저 열심히 해서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인 좀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황금기를 준비하는 K조선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움츠려 있던 우리의 조선 산업은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곳곳에서 이어지는 친환경 선박기술 연구가 K조선의 기반을 다져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조선이 반등할 수 있었던 그 힘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선소로 돌아와 볼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배는 LNG 추진 컨테이너선입니다. 지금 이 선박은 대부분의 작업을 끝내고 건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었던 각종 설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설비가 서로 연결돼 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만큼 꼼꼼한 점검은 필수죠.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PVU 설비입니다. PVU는 메인 엔진으로 LNG 연료를 공급하는 핵심 설비인데요. 극저온의 LNG를 고압으로 처리해야 하는 만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 있었죠. 메인 엔진에서 고압의 300바의 가스 압력이 필요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압력을 승합시키기 위해서는 탱크에 LNG에 있는 탱크를 마이너스 160도의 리퀴드 상태에 있는 액을 공급받아서 그거를 300바에 40도에 도다는 컨디션을 만들어서 엔진룸에 공급해야만 엔진이 그 연료를 가지고 운항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PVU가 돼야만 메인 엔진이 그 가스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300바의 압력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면 메인 엔진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곳은 LNG 추진선의 심장, 엔진이 자리한 엔진실입니다. 길게 늘어선 엔진 펌프, 그리고 그 사이로 뻗어나온 수많은 파이프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배를 움직이게 하며 연료 효율을 좌우하기에 더없이 중요한 엔진.
그런데 여기서 잠깐. 효율적인 선박 운항을 위해 엔진 이외의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배를 만드는 일은 수없이 많은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이들은 그중에서도 배의 가장 외부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로 보이는 시편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선박 강제에 바르는 도료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찰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유동 제어 기술들이 요소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재 기술입니다. 뭐 저항 저감, 마찰 저항 저감은 사실은 제 뭐 개인적인 뭐 학생 때부터의 뭐 일종의 소망 비슷했는데 뭐 운 좋게도 이제 학제간 연구를 할 수 있게 됐고 제품 개발과 아울러 이제 상용화 그리고 실선 적용 그리고 뭐 성능 검증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늘 바닷물에 노출돼 있는 배의 표면에는 따개비나 해초와 같은 해양 생물이 착생합니다. 이로 인해 배의 표면이 더 거칠어져 물과의 마찰 저항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항해 시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물에 잠기는 배 표면에 해양 생물의 착생을 방지하는 방호 도료로 도장 작업을 하죠.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가 해양 생물이 착생하는 것을 예방함과 동시에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저마찰 방호 도료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유기화학물의 분석을 통해 마찰 저항을 감소시키는 신소재 구분자 수지 FDR-SPC를 개발한 덕분이죠. SPC, 셀프 폴리싱 코폴리머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것들은 이렇게 한 겹씩 떨어져 나가서 묻었던 이 표면에 묻었던 착생되었던 해양 생물들이 떨어져 나가는 역할만 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그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기를 붙였어요. 그래서 프릭션 드랙 리덕션을 한다고 해서 FDR-SP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호 성능이 있으면서 저항을 줄여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연료 절감형 방호 도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마찰 방호 도료는 일반 방호 도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표면의 질감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몇 가지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100m에 이르는 선박 예인 수조에선 평판 실험을 통한 마찰 저항 측정이 가능합니다. 마찰 저항은 마찰로 인해 생기는 저항을 말합니다. 선박 전체 저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때 물체의 표면과 물이 마찰하며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연구진은 저마찰 방호 도료를 칠한 평판을 물에 넣고 앞으로 끌고 나가며 데이터를 확보하죠. 또 다른 테스트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회류 수조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수조 안으로 빠르게 물을 흘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마찰 방호 도료를 칠한 시편을 넣고 레이저를 쏴 반사된 빛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유속과 마찰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둘 다 저항을 측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고요. 다만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물이 예인 수조 실험보다 훨씬 고속에서 그러니까 유속이 높은 경우를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제 선박에서 어느 정도의 마찰 저항 차이가 나는가를 환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실제 선박에 적용했을 때 저항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FDR-SPC가 들어간 도료는 일반 도료보다 마찰 저항이 13.5%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마찰 방호 도료와 일반 방호 도료를 실제 배에 도장한 후 1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저마찰 방호 도료로 도장한 선박의 시속이 평균 3% 정도 증가했다는데요.
이는 연료 소모량이 약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동일하게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연료비를 줄이는데 선박이 운항하는데 연료비 절감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300m 정도 되는 벌크선 전체 도장을 해서 그 선박의 실제 운항 시의 그 속력 특성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한 5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하나 더 있어요. 실제로 방호도료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아산화동이라고 구리가 함유된 물질을 많이 쓰거든요. 그것도 역시 잠재적으로 해양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개발한 건 이렇게 카파 프리이면서 매우 친환경적이면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지구 기후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료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연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모니터에 집중하며 회의를 진행 중인 사람들. 이들 역시 선박의 연료 사용 저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화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 이들은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 연료 저감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국제 규정이 친환경 선박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선박의 설계, 특히 선박의 형상의 설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면서 배가 겪는 그리고 파랑이나 바람 때문에 생기는 저항의 증가분을 실제 고려해서 선박을 설계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실험과 수치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죠. 100m를 넘어서는 기다란 수조. 이곳에선 선박의 운동 성능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잔잔한 물결조차 일지 않아 고요하던 수조에 저 멀리서부터 물결이 번져오기 시작하는데요. 실제 바다와 같이 파랑을 만들어 선박의 움직임과 저항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랑을 만나면 선박은 파랑으로 인해 운항 속도가 줄어들고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하게 되죠. 그 환경을 모사해 선박의 운동 성능과 저항 증가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파랑에서도 저항 증가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선박 형상을 설계해 연료 절감을 이뤄낼 수 있죠. 기존의 설계 개념이 정수중에서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선형이었다 그러면 최근의 선형 설계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실제 파랑 중에서 배가 겪게 되는 저항의 증가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연료를 더 쓸 것인가를 예측해서 그것을 선형 설계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고요. 국제 그 규정에서도 그 굉장히 파랑이 심한 경우에 파가 최소한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선박 설계에 그동안 적용이 되고 안전장치들 그런 것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척의 배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기술이 연구돼야 하는 조선. 특히 친환경 선박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설계 기술입니다. 설계는 모든 선박 건조의 가장 첫 단추를 끼는 기초 작업인 만큼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선체는 물론 선박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모든 장치에 대한 최적의 배치를 생각해야 하죠. 선주의 요구에 따른 성능을 갖추면서 선급 규정 만족 기준인 공통 구조 규칙도 따라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한 척의 배를 설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 최대 1년이라고 하니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선행 연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역량도 충분히 갖춰야 되고 동시에 약간 미래적인 기술도 저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시대에 쫓아간 게 아니고 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K조선이 활기를 띨 수 있었던 이유로 친환경 선박 기술 선행 연구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데요. 최근엔 운항 분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선박의 운항, 그 정점에는 자율운항 선박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기상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항로를 결정해 목적지까지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똑똑한 선박인데요. 스마트 시대 바람을 타고 세계 곳곳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죠. 자율운항 선박의 연구의 태생은 유럽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는 선원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측면에서는 보다 사람을 좀 감축하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친환경적이고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사람이 하던 그 운항적인 형태를 기계나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고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국 안전이 향상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큰 장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각국이 이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해의 푸름을 느낄 수 있는 전라남도 목포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학교 학생들의 실습선입니다. 안으로 발을 들이니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중인 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실제로 배를 운항하는 듯 현실감이 느껴지는 시뮬레이션이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려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듯한데요. 그런데 이 선박은 또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업체와의 협업 아래 자율운항 시스템 실증이 이루어지는 선박이라는 것이죠. 자율운항 선박이 앞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될 텐데요. 그 개발을 위해서 저희 이제 실습선에서 현재 실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가고 있냐면 항해 계기들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가 또 카메라 어라운드 뷰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선박을 피한다든가 이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박을 찬찬히 둘러보면 자율운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그중 하나죠. 선박의 눈 역할을 하는 이 카메라는 전방 360도를 관찰하며 획득한 정보를 시스템으로 보내줍니다. 시스템은 이 카메라를 비롯해 라이다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아 분석하고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결정해 운항하는데요. 그 과정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하면 과연 인간 항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떠한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항법에 적용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박이 상대 이제 타겟과 마주칠 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허용 거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인간 항해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통계에서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율운항의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컴퓨터 작업에 한창인 한 사람. 이곳에서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선박이 위치, 장애물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안정한 항로를 탐색하고 어떤 경로로 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죠. 실제 선박이 실제 환경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선박의 데이터 그리고 실제 그 환경에 있는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선박의 속력, 그 선박의 길이, 폭 또는 조종 성능 또는 선박이 항로 내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그런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이 거대한 선박을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예측 또는 제거해서요 비용 절감할 수 있고요. 선박의 자율운항은 완벽히 사람을 대체해 진행되기보다는 사람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자율운항 선박은 K조선의 핵심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이 센서 기술, 그다음 핵심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완성이 되면 결국은 그 기술을 써서 자율운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주라든지 사용자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큰 대형 국책과제를 만들어서 크게 이끌어 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요소 기술에 요소 들어가는 작은 기술, 작은 시스템에 들어가는 실무적인 기술 개발에 많은 영향과 기술과 시간을 투여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K조선의 부활을 향한 순항. 친환경에서부터 스마트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조선 기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우종훈 교수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술이 접목된 배를 지어낼 공간, 조선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에 선두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에서 오는 가격 경쟁력이었는데요. 이들은 그 인건비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스마트 조선소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조선소는 말씀드린 연결화와 자동화와 지능화 세 가지가 융합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화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소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100% 완벽한 무인화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무인화를 지향해서 이런 연결화, 자동화, 지능화 기술들을 개발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을 감축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성과에 반영되는 인건비 부분을 대폭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조선소는 조선소 내 모든 것들이 연결돼 서로 소통하며 작업의 자동화가 이루어진 조선소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지능을 부여해 사람들이 세우던 작업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죠. 하지만 거대한 조선소를 스마트화하기란 쉽지 않은 일. 이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마트 조선소를 미리 구현하며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요.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조선소의 물류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효율적인 작업 공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내 작업 일정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 작업장의 넓이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조선소에 지금 할당되어 있는 트랜스포터가 몇 대 등인지, 그 다음에 작업장 거리가 몇 미터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엔 시뮬레이션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금 사람의 개입 없이 강화학습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조선소가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기존 작업으로 계획을 할 때는 적어도 이제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 작업자 자체의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강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작업자의 인력 투입 없이 계획을 이제 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조선소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능을 가진 조선소가 더 많아진다면 효율적인 선박 건조가 가능해지며 인력 부족 등 우리 조선 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선박의 건조 환경이 더욱 견고해짐에 따라 K조선은 더 먼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기계와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대체함으로써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국부적인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마 머지않아서 상당히 많은 조선소의 이런 의사결정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연구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술 개발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선소에서 만드는 배에 탑재되는 중요 장비나 기자재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모델도 잘 개발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들어 있던 K조선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진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조선 산업은 다시 한번 황금기를 누릴 것이 분명합니다.